재단의 비리는 또 이거 말할 수도 없지. 아니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골치 아파. 현재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한국 문학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오늘 봄비가 내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근사한 걸 준비했었거든요. 유부 야채 만두를 튀기고 그다음에 가라하게 튀기고 음료수를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카페콘비라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아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올라옵니다. 오늘도 역시 채환식 탐구입니다. 오늘 읽어온 책을 같이 소개하고 이야기 나눌 건데 그 소개를 우리 은주 씨가 맡기로 했어요. 은주 씨? 네. 제가 읽은 책은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탐욕스럽고 막 자기 집안만 생각하는 친일파 윤직원 일가의 만행을 풍자하고 이제 그 집안의 몰락까지 그린 작품이에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인력거꾼한테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막 그런 실랑이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대 윤용규라는 인물이 운 좋게 재산을 크게 불리게 되는데 이제 마을에서 불을 얻으니까 이제 화적대한테 약탈을 당하고 그 화적대들한테 죽음까지 당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일본인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윤직원이 친일 행동을 시작하죠. 제가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손주 중에 윤종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그 손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일본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경찰청장 자리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앉혀줄 텐데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친구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돌아오지만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는 못하잖아. 그런 인물이죠. 근데 아까 그 윤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친일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은 그 사람이 놓여있는 그런 현실의 상황은 알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이 어쨌든 윤직원은 친일을 통해서 부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얼마나 태평천한 거, 뭐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죠? 되게, 가진 거 많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생존에 걱정 없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살기 좋은 지금, 나라. 우리나라에 돈만 있으면 살기 맞아요, 좋아, 맞아요. 이러잖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막 이제 30년대죠, 이 작품도? 그죠? 30년대 그, 지식인들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좀 어쨌든 배웠다 하면 동교 유학생이고 맞아요, 동교 맞아요. 유학까지 가려면 가난한 집 자제보다는 돈 많은 과거의 지주였던 또는 양반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교 유학을 갔고 동교 유학을 갔다 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한 자리씩 이제 착착 앉혀주고. 채만식 문학이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그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식인들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풍자하면서 동시에 비판하고. 근데 이제 작가가 막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이거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니네가 한번 이런 상황인데 한번 판단해볼래? 뭐 이런 의미로 접근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고 이 가문은 몰락했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현재 시대에 친일파가 다 몰락을 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자연스럽게 친일파 하니까 독립운동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기사 같은 걸 봤는데 그 이제 어느 독립유공자 후손이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판을 달아놓잖아요. 그거를 나라에 반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반납을 했냐면은 자기가 비닐하우스에 사는데
독립유공자 후손이 이런 비닐하우스에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고 독립유공자 명예가 훼손될까봐 그거를 자기 손으로 떼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현실이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의 네. 현실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친일파 후손들이 네. 갑자기 나타나서 그 땅 재산 재산을 되찾기. 되찾게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왜 막지를 못하는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 신청 이런 것들이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손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어떤 그 제도적으로 막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광복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를 하나도 제도적으로 만들지 못했어,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을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아니야? 그때 그 친일파 청산을 못한 그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이런 과정이 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일이었는데 그때 못한 걸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가진 그 역사를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요즘에. 근데 그 돌아가는 것도 좀 네. 굉장히 힘들게 커브를 했는데 급커브. 아주 쉽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맞아요. 탄력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맞아요. 그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 작품에서 그 윤직원의 그 막내가 동경 유학생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친구였고, 윤종. 그 첫째 형이 있잖아요. 첫째 형이 놓인 위치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요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요렇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식민지 시대에도 식민으로 안 산다니까? 그죠? 맞아요. 돈만 있으면.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병이라 그럴까? 그 종수가 이제 그 태페 향락 요거만 나오는데, 네. 그 자식은 또, 기독교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기독교는 어쨌든 미국을 통해서 수입된 거잖아.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근대 학교, 그죠? 그죠? 이화 여전부터 해서 연세학당, 배제학당 이런 거 전부 다 기독교 재원으로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쉽게 말하면 접수한 거지, 접수한 거야. 그래서 개신교라고도 얘기하죠. 그 개신교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이 계속 부작용을 느끼고 그다음에 불협화음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거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현대사회는 다 그렇죠. 과거에나 카톨릭 중심의 종교국가 이런 데 가능했지. 지금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다 자유니까 국교로 정해져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학교 이거는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된다고는 나는 보지를 않는 이유가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보호를 받고 사는지 아니면은 이런 거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카톨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의 구현 사제단. 그죠. 그분들이 되게 정치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옳음.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정의. 어떤 게 옳은 것이냐의 그 선택에 기로해서 정치인들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일인데 정치적으로 그렇죠.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이제 힘든 거야. 그렇게 따지면 개신교는 뭐 안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상이 다르니까. 그렇죠. 왜냐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행동을 해서 뭔가를 얻는 이익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이 개신교는 항상 이익이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끊임없이. 개신교는 또 네. 거의 다 사학과도 연결돼 있잖아. 우리나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학이 많은 나라예요. 맞아. 공학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학 재단의 비리는 또 이루 말할 수도 없지. 아니,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골치 아파. 이 근현대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국의 역사가 막 그대로 막 펼쳐지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별로 담겨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시대 문제의식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 이거는. 이런 20, 30년대, 40년대까지 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그 역사가 딱 겹쳐지면서, 이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현재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한국 문학을 읽으셔야 돼. 그 대표적인 작가가 최만식이죠. 최만식.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최만식이 쓴 논 이야기라는 걸 읽었었는데 대충 거기 쭉 읽어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집은 예식장도 있고 방앗간을 했어요. 부잣집인데 그 방앗간을 하게 된 동기가 일본 사람들이 해방 전에 그 모스물이 있었던 게 아버지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전부 다 철수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재산으로 가지게 된 거죠. 그거하고 많이 이렇게 비슷한 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방되고 나서 또 그런 철수하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어 그걸 이제 적산이라 그래, 적산. 그 적산 가옥, 뭐 적산 토지 이런 거 다 적산 기업 이거 다 뭐냐면 일본인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뭐 정리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승만 정권이 그런 어떤 과거 청산에 대해서 일말의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공권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된 거죠. 지금까지. 한 자리씩 작게 차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죠. 그런 어떤 그 긴 역사를 되돌아가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고 이것이 계속 뻗어나가서 지금까지 제대로 표면 위가 아니라 표면 아래로 엄청나게 깊이 뿌리를 박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운동가 이 집안들이 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지금까지 대우도 하나도 받지는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제도야.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 하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했던 온 집안이 사람들이잖아요. 다 헌신을 그렇지. 해가지고. 그런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애들이 부모가 옳은 일을 하고 뭐 대의를 위해서 우리 가사를 다 해가지고서는 사회적 기업을 그 사회에 뭐 활용하겠다 그러면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활용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헌하는 어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 보면은 그나마 유일하게 유한기업, 그죠? 유한 킴벌리 맞아. 거기가 유일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결국엔 다 세습이잖아. 자기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기업과 개인, 그러니까 자본가가 딱 같은 맥락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어야 기업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고 이런 건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독서 전체적인 감상? 전체적인 감상은 그냥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조금은 달라졌어요. 맞아요. 달라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맞아요. 큼직큼직하게 변하지 않고 한 번 변한 게 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져서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게 좀 기초를 겨우겨우 쌓아놓으면 다시 무너뜨리고 또 그게 미치는 마치 모래성 같아, 모래성.
아, 쌓아놓으면 파도가 와가지고 숲 쓸고 가고. 모래성 같아. 그래서 그런 맞아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 이런 짓거리를 맞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더 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걸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 네. 꼭 지금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박노해가 걷는 독서라는 책을 하나 있죠.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여기서 그만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지금 스스로 그어버린 그 선이 평생 나의 한계의 선이 되리니. 박노해 시인이 노동 시인이잖아. 그렇죠. 노동가 출신으로 그 엄청나게 고단하고 감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진짜 가슴에 힘들게 살던 분인데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을 거의 다 이렇게 올린 글이더라고요. 살아있는 글이지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조금 더 깊이 있게 모임이 이게 목요일마다 만나잖아요. 목요일마다 만나면서 그 하루가 되게 뭐랄까 충만한 느낌이 나요. 아침부터 이게 준비하는 과정과 맞아. 그다음에 이제 배고픔을 허기를 좀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뭘 만들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것부터 해서 목요일 하루로 인해서 나의 일주일이 되게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화자찬. 기다려집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